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증언 중재안을 냈고 대통령실이 이를 단칼에 잘랐죠.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야 대표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참 정치적으로 약간 그동안 약간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사람들 관심에서 좀 멀어졌던 정치권이 이번 주 들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대 증언 문제를 놓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묘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고,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좀 있었고, 또 오는 일요일 날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또 한동훈 대표가 또 만나기도 합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빅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뭐랄까 싸늘하다고 해야 될까요? 시선은. 예. 자, 어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기자회견이다, 기자 간담회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국정 브리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지만 이제 기자들과 자유 질의응답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뭐 국정 현안이 아닌 뭐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좀 그런 질문도 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굳이 국정 브리핑이라는 이름을 달 이유가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국정 브리핑도 했죠. 4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 개혁 과제 플러스 이제 저출생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국회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간담회 형식도 취한 거죠. 그 기자간담회 뭐가 본질이에요, 그러면? 4대 개혁이 일단 본질이죠. 아, 국정 브리핑이 본질이었다. 네, 본질이고 이제 그 기자간담회 부분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도 조금 시청했는데 보니까 뭐 북한 문제, 외교 문제까지 다 망라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위 이슈되고 있는 문제들도 포함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그러니까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어떤 득연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3년 차로 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지금 저항이 좀 있는 거죠. 이걸 저항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예. 하여튼 개혁 동력이 좀 부족하다. 여당 대표와의 어쨌든 하나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재의 지지율을 갖고 이 개혁 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 특히나 이제 개혁 과제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취하고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적 지지율을 올려서 이걸 동력 삼아서 개혁 과제를 성공시켜야 된다. 아마 이런 그 로드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점은 이제 국정 브리핑인데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지지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국민적 지지율을 호소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 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그래서 국정 브리핑에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의료 개혁은 처음 이 정부 출범할 때 개혁 과제는 아니었잖아요.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또 뭐 있었죠? 예, 뭐 하여튼간 원래는 3대 개혁이었죠. 그렇죠. 근데 교육에 이제 의료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교육에 의료를 넣어서.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은 사실 계속 전 정부부터 어찌 보면 늘 개혁 과제였어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때도 400명, 500명 늘리겠다 했다가 의사분들의 어떤 그 저항 때문에 관철을 못 시켰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도 계속 진행되어 온 거죠. 의학분업 때 오히려 줄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개혁 과제인데 새로이 개혁 과제로 추가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불거지면서 개혁 과제 4대 개혁 과제가 된 겁니다. 하나가 쑥 원래 들어간 교육 거다. 노동 또 하나 뭐였죠? 교육 노동 연금. 그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 추가됐고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가 플러스 알파로 붙어가지고 저출산 4대 개혁 많이 플러스 나왔죠. 알파 이렇게 예. 된 거죠.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평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만족해요? 아니면 뭐 지금 야당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는 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뭐 참모들의 얘기도 안 들으시고 이제 본인 스타일로 하셨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 개혁 과제를 종류별로 나누면 첫 번째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이의가 없잖아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모수 개혁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수입과 지출만 요걸 맞출 것이냐. 그다음에 연금 수령 시기 요거만 맞출 것이냐 아니면 구조 개혁까지 할 것이냐 갖고 이제 여야가 약간의 다툼이 있어요.
요 정도 연금 개혁해야 된다는 거. 일단 9년 그 어떤 뭐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이후로 늘리자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거는 큰 이의가 없어요. 노동 개혁은 좀 이의가 있죠. 뭐 근로의 유연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고용이나 이런 유연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다소간의 사회 진영에 따라서 좀 논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개혁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의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부작용을 염려했던 것뿐이지 의료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 제일은 이제 의사수를 늘려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크게 이의가 없었거든요. 다만 그 의사수가 2,000명 5년 동안에 10,000명을 급격히 늘리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동안 1,000명씩 늘리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따라서 이게 촉발됐어요. 마치 정쟁의 대상화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것도 이제 이견이 있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 4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견은 있다 하더라도 4대 개혁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출생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 저출생부를 설립하자. 예. 이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인구부 신설. 그런데 예. 나머지 오히려 기자간담회 부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 갖고 이제 이견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가 바뀐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이거는 공격 대상이 아니고 이럴 수 있죠.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할 수 있어도 반대한다.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김건희 여사에 관련 수사 문제, 최상병 특검 문제 이런 어찌 보면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나온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들 예. 이런 것과 관련된 공격이지 4+1 개혁과제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말씀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차라리 국정 브리핑만 하고 기자간담회 다른 현안들 뭐 최상병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다시 한번 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짜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브리핑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추진 경과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다. 소통하는 모습 보기 위해서 그런데 거다. 원래 브리핑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했던 거죠. 기자 속성 몰라요. 근데 브리핑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렇죠. 질문하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건데 또 의제를 제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회적 관심 있는 높은 순위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브리핑이 약간의 희석된 느낌?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면 총평으로 점수를 하자면 100점 만점에 51점 아니면 70점, 아니 저는 80점? 90점은 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의미 있는 그 국정 브리핑이에요. 기자간담회에 대한 중요한 현안들이에요. 그렇죠. 뭐 연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노동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예를 들면 이게 단임제잖아요. 그 단임제로 대통령은 정치적인 야심이 없어요. 이제는 이걸 잘 끝내고 이제 본인은 마무리돼야 돼요. 윤석열 표 어떤 개혁에 성공했다 이런 거를 좀 원하는 거지. 여기서 뭐 본인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들이 있는 분들,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앞으로 비전이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대통령을 믿자라는 거죠. 대통령은 단임제를 한 취지가 뭐냐. 저분의 대통령의 순수한 왜 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순수함을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국익 이외에 끼어들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은 뭐 가족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뭐 사심이 끼어들 수도 있고 이런 비판의 여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개혁과제만큼은 저는 이거는 단임제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데 앞으로 대통령을 하려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더 순수하냐. 오히려 물론 그분들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저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략적 의도 없는 순수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국민이 좀 믿어달라. 그런 맥락에서 어제 대통령의 그런 국정 브리핑은 90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저는 보고 느낀 거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별나라에서 온 그대. 별그대. 김수현 나오고 별그대. 전지현 씨 나온 거. 그렇죠. 별그대는 로맨틱 코미디였죠. 이건 장르가 스릴러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지금 딴별에서 왔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일단 의료 대란의 문제에서도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현실 인식이 너무 달라요. 대통령은 응급실을 구경하러만 가셨죠. 대통령에는 주치의가 많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응급실 22군데를 돌고 이 말을 꼬맸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인데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미 누리는 건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초능력을 가진 김수현 씨. 김수현 씨가 대통령인가요? 그런 맥락입니다. 장르가 이건 스릴러입니다. 그런데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대통령이 순수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순수라는 건 조금 다른 표현이고 순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이브하다. 네, 본질은 개혁하려는 본질은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내가 나라를 한번 호되게 망쳐봐야지 그런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디테일은 악마나 천사나 다 디테일에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왜 선무당이 사람 잡냐면 숙련된 무당이 하는 걸 보고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사람 잡는 겁니다. 디테일을 잘 챙겨야 이 본질이 제대로 수행이 돼요. 예를 들어 연금개혁 문제만 해도 청년층은 더 적게 내고 장년층은 그러면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누군가 질문을 장년층의 부담은 어떻게 줄여줄 겁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 간사가 했잖아요. 청년층도 부담 줄이고 장년층도 부담 줄이면 그냥 덜 내는 거예요. 그럼 연금개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디테일에 다 있는데 그거를 연금개혁에 대한 디테일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빼고는 안 나왔기 때문에 디테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연금개혁이라는 걸 하려는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디테일을 봐야 결국 그 디테일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손해 보이는 저항을 최소한의 디테일의 관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 4+1의 개혁과제에 대한 국정 브리핑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의료 대란이 발등의 불인데 지금 연금개혁을 앞에 올려서 브리핑하는 게 과연 맞느냐. 대통령이 지금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시냐. 심지어 보수 언론의 신문이라도 제대로 보시고 있는 거냐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어제 그 문이 풀렸어요. 대통령은 일단 의료 대란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멀고 먼 연금개혁이 당면 과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가족, 뭐 친정어머니, 동네 옆집의 어르신, 뭐 또는 삼촌, 응급실을 가서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있다라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건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다고요. 심지어 대통령과 가까웠던 여당 대표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충분히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개혁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의대 증원하고 의료개혁하는 건 중요하고 좋아요. 저는 그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이걸 밀고 나가버리면 거기에서 피해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재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자 17번간부터 353번까지 이분들은 다 여기 재개발 들어갈 거니까 다 철수하시고요. 뭐 157번지부터 350번까지는 청송으로 가세요. 이쪽은 뭐 순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지역균형까지 그냥 되잖아요. 왜 못해요? 거기 각자 다 개인들이 살고 있는 각자의 우주, 각자의 삶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건 박정희 때나 전두환 초기 때나 가능했던 일이에요. 총합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되고 서울의 주택도 높이고 지역균형 개발도 하겠지만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일을 해버리면 각자의 삶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도 안 되고 이게 옳은 방향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의대 증원하고 의료개혁으로 하는 방향은 그런 식이에요. 그냥 의사 수를 어떻게 해서는 많이 뽑으면 돼. 의사들은 선의 집단이 아닙니다. 뭐 히포크라테스들이 다 아니에요. 선선하지만 각자 자기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의대 증원할 거야. 너희들은 그냥 따라. 안 따르죠. 그 상수를 무시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개혁을 못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의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분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이 가격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원래 의사라는 게 그렇죠. 의료 영역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료 영역 제공 받는 분들이 돈을 내는 구조인데 이걸 국가가 이제 수가 문제로 다 가격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그런 가격 통제를 하는 거고 그 이면에는 그 특허를 내주는 거죠. 일종의 면을 내주는 겁니다. 당신만 의뢰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이게 약간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불만의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고요. 그럼 어느 정도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많을 수 있는데 의사분들은 지금 아예 뽑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예 동의를 안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지금 대립이 있는 거고 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부가 모여가지고 윤 대통령께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안 가보고 나서 얘기한다. 이건 좀 틀린 얘기, 정보가 토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오늘 주제가 그 의료 개혁, 의료 대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정치 현안이니까 이걸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는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 현재 응급실 상황이라든지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어떤 국민 불편 또는 이제 생명의 위협 정도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또 일반 국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 인식의 차이를 조금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박 실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주치의들이 뭐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뭐 긴급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지만 일반인들은 지금 응급실을 못 찾아서 계속 뺑뺑이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구급차 안에서 분만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이거를 왜 그러면 심각하게 보지 않는가?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대통령은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가? 왜 두 분의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가? 그거는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본인도 관리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심각하지만 충분히 그렇죠. 이게 관리 지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심각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은. 왜냐하면 응급실 문제가 지금 비단 조금 가중된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 문제, 뺑뺑이 문제,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진의 이탈 문제, 이런 것들 뭐 소아과라든지 뭐 흉부외과 이런 필수 그렇죠. 과들의 의사들 기피 현상. 요게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응급실에 가면은 바로 응급의학과 그 선생이 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응급의학과 선생이 응급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진단에 따라서는 뭐 심장내과가 붙고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의학과의 이탈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안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응급조치만 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케어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전문의가 있어야지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의사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지금 거꾸로인 거죠. 마치 의사수를 늘리는 이런 의료계획 때문에 응급실이 이렇게 됐다. 이 인과관계가 지금 관리된 거예요. 이거 하나고 대통령도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현재 정부가 총체적으로 해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빨리 오히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섭섭함 어디 있는 거냐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의사분들한테 일단 먼저 호소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돌아와다오. 응급실로 돌아와다오. 그렇지. 그렇게 먼저 호소하고 나서 의사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이 대통령한테 전달하면서 내가 중재자 하겠소. 이런 개념이 원래 중재 개념이고.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돌아올 테니 일단 의대 증원 2,000명 그거부터 일단은 조금 멈춰달라.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한번 우리 구조적인 문제까지.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늘리지 말자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디까지 정부도 양보했냐면은 처음에 아시다시피 2,000명이었다가 그럼 국립대 의사들 당신들이 판단해서 총장들 그래서 이게 1,500명으로 줄었어요. 예, 정원 내보시오. 그렇죠. 그다음에 당신들 왜 의사분들은 통일대는 안 갖고 와? 통일대는 갖고 오면 2026년부터 논의해줄게 할게 이렇게 했는데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다시 통일대는 필요 없어. 그냥 의사분들 논의합시다.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그러니까 거의 한동훈 안 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 안 하고. 근데도 의사분들이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정보에 따르면 전공의분들은 아예 2025년도 내년도부터 백지화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의사들이 상당히 많은 의사들 의협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의협은 약간의 플렉서블하지만 기본 입장 그렇고 전공의 단체는 특히나 그래요. 더 강경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박 선생님하고 한동훈 대표 등이 말씀하신 2026년도에 만약에 유예안을 받아들인다 하면 그럼 의사분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장이 되면 정도 고민할 여지가 있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협상이라는 거는 밀고 당기는 거예요. 의사단체 일부에서 대다수일 수도 있어요. 현재 얘기하는 거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아예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백지화를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의사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0~400명이든 400~500명이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협상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아마 할 거예요. 처음에 의대 증원 얘기가 나왔을 때 의사단체들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37번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꾸준히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 물론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봤어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적은 37번 회의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추정인데 그냥 대통령이 자 15,000명 부족해 10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2,000명씩 뽑아서 최소한 10,000명 채워. 이거는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이에요. 원래 복지부에서 그리고 대통령실도 얘기했던 거는 3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교수, 고려대 교수 3개의 국제연구원에서 15,000명이 부족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응책이 답이 뭐냐면 아주 악마가 많은 디테일로 그냥 5년 동안 2,000명씩이라는 답을 낸 거예요. 그 세 연구 보고서를 썼던 교수들이 다 하는 얘기가 2,000명씩 5년 동안 뽑으란 얘기는 없었고 난 반대다.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7,800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가장 나쁜 방식으로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더 하면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만의 판단과 생각으로 물론 최종 의사결정을 한 거지만 모든 이 정보 베이스를 다 혼자 취합한 게 아니고 일단 복지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잖아요. 그리고 2,000명을 정한 거는 이제 저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35년, 36년도에는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역산하게 되면 2,000명씩 뽑아야지만 의사 이게 키우는 게 한 10년, 15년 걸리니까 그런 거에서 나온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안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0명씩 10년간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에 이 안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분들한테 이 안을 던져서 의사분들 그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럼 저는 정부에다 중재안을 내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아니 의사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가지고 정했어요. 의사분들은 안 받아요. 그러면 중재안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제가 적당히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끊기 전에 또 하나 더 질문은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앞서 이제 대통령은 사심이 없다. 어차피 연임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고질적이었던 그러나 한 번도 우리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수 증언 문제를 본인 임기 내에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은 정말 순수한 거다라고 이제 우리 윤기찬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대통령 마음 속에 또는 참모들의 마음 속에 사실 연금 개혁이 이 정부 안에서 합의안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제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봤을 때 야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한 게 뭐야? 노동개혁 됐어? 연금개혁 됐어? 다 못했어? 그나마 그래도 의사수 증언 문제는 관철했네. 그러니까 제 말은 윤석열 정부의 어쩌면 치적이라고 할 만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의대 증언 문제, 의사 증언 문제를 대통령이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 연임을 위한 사심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치적을 만들기 위한 내가 이 정부에서 나는 이건 뭐 딴 건 다 못했다고 해도 난 이걸 했으니 나는 박수 받을 만해 라고 하는 그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집착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오점을 남길 수 있어요. 지금 논의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장내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의료개혁의 모토 아니에요? 근데 현재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그 개혁의 개혁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개혁에 따른 그 이제 개혁 동참에 대한 세력이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생명들이 뭐 돌아가시고 이런다. 그럼 이건 개혁에 따라서 오히려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엔 관철시키겠다는 거죠. 정말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인원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일단 개혁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플렉서블이 말씀하신 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이건 충격적인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 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대통령이 병원에 간 건 공식적으로는 4월입니다. 4월에 가고 그 뒤로 안 갔어요. 당시에 헌신적인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비상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이 체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지금 6개월 넘게 병원에 남아있는 전문의와 간호사들은 정말 전공이 10,000명이 빈 자리를 메우느라고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체력이 고갈됐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나자빠져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과정을 몰라요.
본인이 넉 달 전에 본 의사와 간호사가 충심을 그것도 대통령 앞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체력은 고갈될 거고 점점 더 악화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본질을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근데 또 하나가 그럼 이런 거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응급실 그 조기용 장관도 어제 연천에서 같은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이 문 열면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와 배후 진료를 만드는 의사들이 있어야 응급실에 가서 환자를 볼 수 있잖아요. 조기용 장관 어제 연천에서 한 얘기가 지금 408개 응급센터 중에 3개를 빼곤 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이거는 현실인식이 전혀 안 되는 이게 얘기예요. 우리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정치인들 시각에서 보지 말자고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럼 개혁하지 말까요? 자, 지금 선택의 여지는요. 자, 당사자인 의사분들이 개혁하지 마 이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면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정상인데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지겠죠. 지금 선택의 여지가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런 위험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맞는 거죠. 현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개혁을 포기하면 지금 당장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 어느 걸 선택해야 되죠? 그거는 의사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갈 수 있는 설득이 안 방향으로 되니까 개혁을 그런 추진해야죠. 거죠. 그렇게 너무 2,000명이라는 그건 쉽죠. 그건 역대급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박정희식이에요. 의대 증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수많은 토론을 계속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을 예. 앉혀놓고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요. 우리 두 분의 의견 속에서도 답은 안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의료개혁, 의사 증원 문제가 또 진영 간의 시각 차이로 약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야 되느냐,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공감대에 부합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얘기 듣고 싶습니다. 뭐 뒤에 나는 뉴라이트를 모른다 그 부분도 조금 얘기를 좀 할 부분이 좀 있을 텐데 먼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또 그러나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자,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일이라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적절한 답변이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무혐의 결정을 이제 무혐의 의견을 수사팀에서 올렸고 이현석 총장이 수사심의에 회부를 해서 수사심의에서 결정을 존중해서 이제 수사팀이 결정하겠죠. 그건 결정 전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원래는 언급 자체를 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또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수사팀이 결론을 존중하는 형식의 원론적인 답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야 될까? 이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수사 방식이 그렇게 뭐 경호처 별관에 가서 받는 게 맞냐? 네, 뭐 본인은 이전에 권영숙 여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려가서 자택가 참고인 조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는 또 부산지검인가로 또 가서 했단 말이죠. 당시에는 중수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팀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 부장검사 이하 수사팀이 아니 이미 수사하기 때문에 그럼 영장을 칠 것도 아니고 영장을 쳐서 강제로 체포해서 오나요? 물론 왜 그 출두를 이렇게 늦게 하냐 마느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점이죠.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수사를 해야서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지만 되는 건데 뭐 경호 문제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이제 못 오겠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체포영장 쳐가지고 모시고 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임의 수사 과정에서 원래 법에 있는 것처럼 장소와 시기는 조율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경호 문제를 감안해서 그렇게 조율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 갖고 너무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상병 문제는 아직까지는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외압이 없는 거죠. 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죄 추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에서 지금 수사범의 임성근 해병대 해병 그 소장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론이 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이 없도록 빼는 외압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결과를 감안한다 그러면 외압이 있을 만한 동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 수사하는 것도 외압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감안한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돌려서 한 거다. 전 그렇게 대통령의 말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든지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지극히 팩트에 기반한
지극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정치 공세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요.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간섭하거나 또는 그 뭐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 세력이 간섭을 해서 공수처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거나 또는 외압이 있는 단서가 나왔는데 그거를 가리거나 또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실 등 기관이 어떤 외압을 행사했거나 이런 게 나왔으면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예. 역시 이건 또 별교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현실 인식이 너무 다르고 대통령이 일단 몇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여사 관련된 문제, 수사심의가 열린다는 문제는 대통령으로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고 특히 가족 문제에서 언급하긴 그렇다. 그건 저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좋은 답변은 여사가 이미 5건의 문자에서 얘기했듯이 사과를 할까요? 라는 것을 대통령이 사과를 한 번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여러 번으로 봐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기대할 겨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뭐 너무 이미 기대를 넘어선 예.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얘기한 게 나도 띄엄띄엄 청문회를 봤는데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경찰이 꼼꼼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임성근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를 뭐 꼼꼼히 본 건 아니지만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의혹의 실체를 못 밝혔다. 아마 저도 제 TV나 유튜브로 청문회를 쭉 보는 가끔씩 중요한 장면들은 보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대통령은 아마 측근들이 보내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허무맹랑하거나 또는 아무 그런 몇몇 컷의 링크를 받아서 그 부분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나온 대부분의 증인들이 했던 답이 뭐냐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분들이 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대답을 안 해서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체를 못 밝히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청문회 봤는데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비서관이랄지 또는 임성근 사단장이랄지 김기현 사령관이랄지 나와서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을 한 상황에서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게 규명이 되면 그땐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90%를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딱 하나 대답했습니다. 당시 지난해 8월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한 건 수사 서류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의혹의 실체 단초가 보였는데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거는 대통령이 아예 사실관계 자체를 오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여사를 이제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수사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수사할 때 수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수사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영부인이지만 권력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예우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뭐 검찰청에 나오세요. 앞에 포토라인 쓰세요. 이러면은 오히려 망신주기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공직자로서의 지위는 애매하지만 권력의 정점이에요. 그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권력의 정점의 핵심 축이에요. 그런 분을 검찰이 가서 핸드폰 제출하고 가서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수사를 받는다?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이 권력의 머리를 숙였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때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부적절한 겁니다. 오히려 저 거꾸로 같은데 전직 대통령 그 부인도 그렇게 했으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은 오히려 이걸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더 예우를 더 갖춰야 되는 거고 특히 경우 문제가 또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걸 못 밝혔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체가 있다고 딱 상정을 해놓고 외압이 있으니까 이 외압에 대해서 아직 못 밝히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선입관을 전제로 한 얘기라서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나왔던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혹의 실체가 나오지 않았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거의 90%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로 일관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통령이 얘기한, 물론 공수처 수사는 아니었지만 이게 뭐냐면 미흡한 거예요. 미진하고 아니, 이거 미흡한 고발하지 말았어야죠. 정황이에요. 그 사람들을 고발해놓고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해놓고 수사를 받게끔 해놓고 나서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그 법에도 있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 자기 부재를 할수 부정하는 없다. 원리에 따라서 하면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 말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말들에 대해서 또 조금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뉴라이트를 모른다.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의 그 독립기념관장 반대 논란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광복절 전후로 해서.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뉴라이트를 몰랐을 수 있지만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뭐 주변 참모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제 공부를 하든 뉴라이트가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라고 분명히 공부를 했을 텐데, 그렇죠? 차라리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난 뉴라이트를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이해가 되는데, 모른다,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은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또 비판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모르셨을까요, 정말?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뉴라이트라는 게 사실 명확히 구별되는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사관이라는 게 특정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퍼졌던 사관이잖아요. 근데 몇 개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진보 진영에서 비판하는 점은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일부 학자가 그런 거예요. 뉴라이트 전체가 아니고 일부 학자가 일본의 식민지가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됐다, 이런 취지의 막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뉴라이트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뉴라이트가 다른 사관하고 특별히 구별되는 건 없어. 오히려 더 좋아진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이전에 거는 반공 위주로 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약간은 좀 이렇게 바꾼 거. 또 진보 진영에서 건너오면서 뭐 그런 희석한 부분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뉴라이트가 일단은 명확히 어떤 지침을 갖고 움직이는 무슨 강령을 갖고 움직이거나 아주 명확한 사관을 갖고 움직이거나 이런 조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뉴라이트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예. 정확하게 이제 사관 자체가 구별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제 이건 주관적인 해석인데 뉴라이트가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일 수도 있어요. 나는 뉴라이트 모른다는 예, 의미가. 뉴라이트가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식민지 그 근대화론 이것만 빼면 일부 학자들 뉴라이트 도대체 뭐가 문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뉴라이트라는 역사 사관이 일본을 옹호하는 부분도 없어요. 그분들은 예? 실제 일본을 옹호하는 건 식민지 근대화론을 펴는 사람들이지. 이 광복을 부정합니까? 일본을 옹호합니까? 뉴라이트라는 일부 사관들이. 물론 모임에서 어떤 얘기들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뭐 이영훈 교수 이런 분들 빼고 그다음 책을 쓴 뭐 종족반일주의인가요? 예. 종족주의인가 이런 거 예. 빼고 그런 부분도 저도 읽어봤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것 같고 나머지 그 몇 사람이 주장하는 이런 거 빼놓고는 이게 과연 뭐가 문제인지, 뉴라이트 옛날에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공직에 나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뉴라이트라고 딱지 붙여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게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 윤기찬 변호사의 역사관을 우리가 검증하듯이 이렇게 취재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네. 어제 대통령이 연합군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된 좌파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세대니까. 네. 같은 세대죠. 우리는 물론 연합군의 승리가 우리에게 일제 해방이라든지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는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우리 항일 투사들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거고 해방을 맞이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렇죠? 잘못된 역사관에 기반해서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투쟁이 보다는 그냥 연합군의 승리, 미군의 승리가 우리에게 해방을 갖다 준 것이니 진정한 뭐랄까 해방, 독립은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주권도 없고 국권도 없는 소위 말해서 일본
국적? 예,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는 팩트 아니냐라고 하는 혹시 인식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에 광복군인가 독립군인가도 그 패망 직전에 한국에 진주하려는 계획을 다 세웠었잖아요. 갖고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세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웠는데 이제 이게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따지면 독립군이나 광복군이 진주에서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었죠. 기회는 분명히. 물론 이제 약간 군사력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연합군이 어쨌든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서 독립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3.1운동부터 해서 눅눅이 지켜온 이 독립군 그 독립군의 활동이나 독립운동들을 누가 폄훼합니까, 그거는? 대통령도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진정한 광복은 통일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이라는 것은 임시정부도 그 이전부터 1910년 병합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의병활동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광복에 기여한 것이지 어떤 것은 뭐 기여가 안 됐고 어떤 것은 뭐 전략적이고 어떤 것은 또 뭐 결정적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이제 대통령 인식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1948년도 8월 15일이 사실은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된다. 다 나름대로 그 시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역사관은 있을 수 있어도 1945년도에 광복절 이거 누구 한 사람만의 뭐 연합군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1945년 광복절에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복절이 있기 전까지는 뭐 1919년도부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타율적인 광복이라고 하나요? 이거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광복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리 정부는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벌였던 그런 항일 투쟁에 대해서 뭐 그게 뭐 자아든 우든 그런 거랑 무관하게 그 공을 충분히 존중한다. 뭐 그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은 굳이 이런 논란은 안 생겼을 텐데. 근데 그거는 보훈을 늘 강조하잖아요. 뭐 보훈 개념이라는 건 저희가 호국 보훈도 있고 그다음에 독립 보훈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민주 보훈도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한 적 있나요? 오히려 저는 진보 진영에서 민주 보훈만 계속 강조하고 호국 보훈을 약하게 본 게 있죠. 광복보훈, 독립보훈은 강하게 하고 호국보훈은 오히려 약하게 봐서 뭐 파묘 법도 발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유지되어 오는 데 있어서는요. 독립 중요하죠. 그다음에 호국도 중요합니다. 6.25 전쟁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독립보훈, 호국보훈, 민주보훈이 다 이 세 바퀴로 돌아가는 건데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보훈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보훈 개념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이런 역사관이 같이 있다. 같이 녹여져 있다. 그러니까 나는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말을 가지고 굳이 막 이렇게 딴지걸 필요는 전혀 없다. 그거는 저는 정쟁이라고. 저는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모르는 건 맞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어떤 이념적 지향을 보인 적도 없고 대통령이 별로 그런데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뉴라이트의 개념도 잘 모를 거고 김태호 1차장이 이미 국회 운영에서 얘기했듯이 모르실 거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처럼 대두돼 있으면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앞서 얘기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 말씀하셨는데 뉴라이트 핵심이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뉴라이트가 말씀하신 대로 반공보수에서 그러니까 올드라이트에서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뉴라이트인데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은 사실은 광복절이 다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시 일본이 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반일이라는 게 좀 커졌을 때 거기에 는 반대급부로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학자들이나 일부 단체 또는 뭐 어떤 분들이 개인적 자격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주장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이 더 풍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국가기관의 장을 맡는 건 아니죠. 앞서 이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인 걸 누가 모르냐고 했는데 독립기념관장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을 다른 것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을 합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됐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우리의 국정은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다 창씨 개명을 했었어야죠. 우리 선조들 중에 창씨 개명을 안 한 분들은
당시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당시 우리 국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거지 소유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때리고 감금하고 체포하고 뭐 목숨을 위협하니까 그래요. 저는 일본 주민입니다. 당시엔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럼 불법의 힘이었기 때문에 폭력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거를 불법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나 이거는 일본의 정당한 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일본이 내려는 통치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거는 폭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점유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지 저희가 그거를 일본의 국적이라고 하는 순간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한일이 당시의 조약들은 다 무효라고 인정한 바가 있어요. 박 소장님 그 부분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자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한 건 제가 볼 때도 이 뉘앙스의 차이인데 잘못했어요 말을. 안타깝게도 이 호적상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마치 그걸 당연시하고 이게 뭐 정당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닐 거고요. 미국 국민이니까 뭐 이렇게 잘못된 거고. 그때 만약에 주권을 인정하기 일본의 지배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우리 거기에 국민이었다 이렇게 인정한 건 아닌 거고 말이 부적절했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이걸 계속 논쟁화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저도 그런 의미가 아닌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년도도 중요하지만 48년도에 자기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분의 말과 그날 또 말을 안 한 거는 저도 그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분도 저는 독립관장으로서의 자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지만 본인이 그 자격이 없다는 국민의 일각의 어떤 우려를 본인이 그 다 불식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날 국회에서는 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 임명을 안 해야 되죠. 근데 하필 꼬리를 무네요. 이제 그 김문수 장관. 하필 그런 분들만 그래서 심지어 저도 박민 사장이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박민 사장도 건국절이나 뭐 이런 비슷한 질문에 답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마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금 정부 위쪽에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뉴라이트로 가나? 내가 여기서 반대되는 의견을 하면 난 찍히는 거 아니야? 위에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하필 지금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다 보니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따로 동네에 모여서 저기 일산 끄트머리에서 스터디 카페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건 괜찮아요. 찬성. 근데 국가기관의 장관이 되면 나라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방송 보게 되면 답변할 겁니다. 공격 추진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격 추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계속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설 얘기가 이번 주에도 좀 크게 나왔고 연찬회 대통령이 불참을 했고 두 사람의 만찬은 좀 뭐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대통령이 어제 윤한 갈등 뭐 이런 거 없다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꾸 뭐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뭐 정치권에서부터 이게 윤한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은 부정을 해도 앞서 잠깐 의료계획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한 거는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제안을 한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 지금 참모들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안 되는 걸 알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대 2026년 유예 얘기를 꺼낸 건지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 삐걱거리거나 아니면 이 뭔가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항상성 있는 긴장 관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 당신 싫어. 나도 당신 싫어. 이런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에 대한 긴장 관계는 아니고 뭔가 정책 때마다 약간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물론 목적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각자의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앞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본인이 지금 국정에서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위치에 따른 시각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쭉 갈등사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잽을 치는 거죠. 잽을 계속 치고 이 강한 스트레이트나 훅 정도가 아니라 잽이에요. 잽이에요. 네, 잽인데 그러니까 잔펀치를 날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인파이터로 가서 이렇게 그 인파이팅을 하려고 하면 또 클린치를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러니까 그 하여튼
그러니까 약간의 휴전 비슷하게 있다가 다시 또 잽을 치고 하는 그런 영악한 양상인 플레이를 것 하고 같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은 한동훈 대표의 안이 맞다고 보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반대하지만 제3자 특검. 그런데 어쨌든 그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의료 이 부분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다소 좀 실수했다고 보는 면이 이건 개혁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개혁 과제를 성공시켜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본인도 현재 의료 개혁의 본질은 이건 유지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는 위협되는 이 상황이 도래하면 안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개혁 과제의 본질을 만약에 한동훈 대표 안대로 가면 유지 못해요. 대통령이 그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쭉 만나가지고 자, 이런 안이 합리적이다 해서 의료계들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 그 동의된 안을 갖고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거절하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네, 본인은 그냥 당내에서 의견 수렴도 안 된 안을 본인이 갖고 가가지고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할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면 했느냐 이거죠. 자, 고위당정 회의도 비공개로 하잖아요. 비공개한 이유가 있겠죠.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나가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율되지 않은 안이 나가면 당정 관계나 이게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해놓고 비공개해서 어떤 안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한 총리가 이거 갖고 정부하고 상의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리젝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내가 의료계를 설득해 올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이 수구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이게 공개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마치 대통령은 국민과 생명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분,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분, 그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그냥 아집으로 처리하는 분, 한동훈 대표는 개혁 과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분, 이런 식의 이제 시각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한동훈 대표는 왜 국민에게 심어주려고 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시각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국민이 봤을 때 대통령은 뭔가 현실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한동훈 대표는 잘하는 분처럼 이제 국민이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는 초짜기 때문에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가 아니면은 소년급제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차별에 나서려고 일부러 대통령이 반대하고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비판론이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른 건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이게 이 의료 개혁 관련돼서 나온 여러 가지 의사 파업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한 게 처음이 아니죠.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때도 한동훈 대표가 그때 교수들이 이제 나 사직하겠다라고 했을 때 교수들도 면담하고 여러 가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 그냥 끝이었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파업을 했거든요. 사직을 하고. 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제 그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겠죠. 대통령이 내 제안을 거부할 거는 것도 알고 이미 있었어요. 거부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거부를 했으니까 공개하기 전에는 공개해서 말씀을 드려도 거부할 거라는 거 알았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안뿐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도 있죠. 이 안만이 의사들의 파업과 정부의 완고함 중간에서 어떻게 잘 조율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본인이 그거를 확신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길 기대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과의 차별을 하를 의도적으로 노린 거라면 개혁 과제 갖고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의사분들을 만나가지고 자 무슨 아니면 되겠냐. 이거 의사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야 돼가는 거지. 의사를 설득해야지 지금 왜 정부를 설득하냐. 저는 이제 의사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저는 의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직역 이기주의가 강한 집단이고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평소에 의사들 많이 욕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서 도대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 갔냐 다 욕하잖아요. 원래 그런 집단입니다. 의사만 특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직업이 다 그래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 받아서 의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의사들은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만약에 또는 여당에서 의사들을 설득해서 의사들이 저희들이 이런 안을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의사들이 먼저 카드를 꺼낼 일이 없어요. 물론 몰리면 그럴 수 있겠지만 물론 일부 의사들은 생계가 어려워져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겠죠. 근데 우리 다 주변에 의사 있잖아요. 잘 살아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통계로도 어려운 분들 나옵니다. 오해하실까 봐. 저희 철암도 의사인데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아니, 제 동생 의사인데 다 잘 살고 막 이기주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집안이 좋네요, 두 분 다. 대부분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존심이 셉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책 100만 원 다음 내년부터 100만 원씩 더 준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습니다. 본질로 들어가서.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왜? 잠시 의사들을 그 의사들을 설득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정부는 국민 낸 세금으로 한동훈 움직이잖아요.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이걸 먼저 내놓는 게 아니라 어제 조경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통일된 안을 왜 안 갖고 오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다는데 통일된 안을 조율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의사에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저는 뭐 의사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냥 직역 이기주의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왜 그랬냐. 가장 정확한 답은 성격이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나 잘 안 참는 성격이다. 안 참은 겁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 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다고 봐요. 국민의 아픈 곳 지금 필요한 일들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이건 정치적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앞서 안 참는 성격이어서 그렇고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개인적으로 본다면 대통령과 계속 차별화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기 떨어지는데 친한 검사 직속 후배였던 한 대표가 대통령이랑 가까운 모습 보여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내부 정권 교체를 노린다면 대통령을 좋은 말로 하면 차별화, 나쁜 말로 하면 밟고 가야 돼요. 시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게 문제겠죠. 근데 밟고 가야 되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한 대표도 굳이 나쁠 거 없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건 한 대표 개인적 입장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물밑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의료대란 문제 전혀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알아요. 대통령이 본인 싫어하는 거. 대통령도 당연히 알아요. 두 사람의 갈등 실존적 혐오들은 상수입니다. 앞서 이제 잠시 긴장은 제가 1월부터 한 얘기가 두 사람은 엄청나게 싫어한다. 모욕감을 준다. 아마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은데 실존적으로 두 사람 다 싫어해요. 서로 간에. 그건 뭐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하면 대통령은 더 안 할 거예요. 그럼 한 대표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었다면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안 돼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스킬풀하게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원래 예정됐던 30일 예정됐던 만찬이 추석 이후로 미뤄진 것도 사실은 그런 불편함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때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둘 다 삐졌어요. 만찬은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만찬 그 통보 과정, 연기 통보 과정도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통보는 다 했어요. 뭐 시차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 대표부터 먼저 했을 수는 있는데 통보는 행정관들이 다 일일이 그 참석 대상자한테 연기 통보를 다 했거든요. 조율했다는 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사실과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문제 등과 관련돼서 이제 만찬이 1일 날 지금 그 이재명 대표하고 대표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제 조율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의제 조율이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돼야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는 게 모양새가 수순이 딱 맞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측면인 거고 이게 뭐 그냥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바로 그것만 갖고 취소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이 갈등 관계, 특히 여당 대표가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일 경우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주 그래왔죠. 맨날 싸워요. 싸우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좀 큰 거 갖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 의료대란 문제는 상당히 크고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어제 대통령의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응급실 병상을 지키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이제 마지막 힘이 더 빠져서 알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좀 뺄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정해진 시간은 다 됐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뭐 촌철살인 같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두 사람이 총선에서 한번 세게 붙었어요. 그렇죠? 뭐 말수위도 굉장히 높았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1일 날 만나기로 돼 있는데 참 저는 뭐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뭐 가깝게 지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막 서로 죽일 듯이 이러다가도 그냥 만나면은 그냥 악수하고 밥 먹고 그런가요?
예전엔 더 그랬죠. 예, 그때는 이제 싸움이 약간의 진정성 없는 군계 보여주는 싸움이었고 그때는 뒤에서 만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만남이었는데 요즘 거꾸로 됐죠. 싸움이 진짜 싸움이 돼버렸고 뒤에서 만나는 게 오히려 형식적인 만남이 돼버려서 아쉽죠.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의료개혁, 뭐 국정 현안 전반을 다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각차만 확인할까요? 대부분은 이제 시각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테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금투세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통일안을 갖고 와야지. 근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석 부의장은 또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수석 부의장은 또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을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일단 진성준 의장이 반대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관철시켰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다. 진성준 의장 성격 봐서는 만약에 이거 저 금투세 폐지 합의해주고 오면 한동훈 대표 당장 때려친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완화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진성준 의장도 뭐 폐지를 본인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저기 뭐냐 그대로 원한 그대로 실행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보완을 하자라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폐지를 예고해도 이거 법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완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일단 저희가 논의했던 의료 대란 부분도 이재명 대표 넣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 대란은 이 부분은 두 분이 서로 간에 합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 이제 대통령 그렇고 의사 집단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사자가 만나면 몰라도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의제로 적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의제가 되려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가 명확히 한 것은 의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실현시켜야 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될 뿐더러 여야가 합의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명확하다. 그러면은 이게 실현이 안 되잖아요. 물론 재의결 절차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뭐 한동훈 대표의 위치를 생각하면 재의결이 그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대통령 거부권이 명확히 예상되는 부분도 의제를 안 삼으려고 할 거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최혜병 특검도 빼려고 할 거고 논의는 하되 이게 아마 합의해가지고 뭔가 발표 대상은 빠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 하려 그러면 거기서 의사분들께 메시지가 나가는 게 맞죠. 우리 이렇게 뭐 개혁 과제에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의사분들의 협조를 바란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가는 게 오히려 저는 진정한 의미의 여야 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뭐 딱히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여러 법안들, 본회의 의결을 거쳐왔던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우리 국가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합시다. 뭐 약간 그런 모종의 합의? 모종에게 그 동의? 뭐 이런 거를 그건 불가능하죠. 오히려 이건 가능해요. 25만 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를 들고 그거하고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이거 아직 재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요 두 가지는 저는 합의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대단과 맞물려 가지고 국민적 지원을 해준다. 요게 하나 가능하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전 국민이냐 아니면은 뭐 선별적으로 하느냐. 그거는 이제 시각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약간의 금액을 조절하거나 말씀 주신 대로 범위를 좀 줄이거나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 노란봉투법도 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합의 대상이 아니고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는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예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가담 비율 정도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라. 이 부분은 유사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도 합의를 두 가지를 연동시켜서 하게 되면 저는 그거면 합의 이 대표회담에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박 실장님은 어떤 부분이 좀 여야 대표 첫 회담에 딱 하면 이전에 최대 관건은 최상병 특검법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최상병 특검법에 한동훈 대표가 전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성격이 본인이 말한 거를 아이고 상황이 이래서 안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세고 그거는 뭐 압력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본인이 약속한 바는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돌리더라도 최소한 형식적 명분은 남아있는 거를 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급한 게 생겼습니다. 의료 대란 문제가 생겼죠.
뭐 물론 대통령이 결정권을 의대 증원 문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건 이건 당연히 논의할 사항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논의하는데 한 대표가 거기서 아이고 제가 대통령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통하네요. 요건 얘기하지 마시죠. 요거를 공개적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 성격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무난하게 나오는 문구 정도는 당면한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의사단체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요 정도가 제일 무난해요. 근데 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 보라고. 지금 이미 페이스북이나 또는 기자들에게 다 얘기하는 게 대통령 입장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박정환 실장 등 한 대표 측근들은 좀 부담을 느껴요. 예. 이렇게 강하게 가다 부러질 것 같은데, 근데 한 대표 스타일은 본인이 직접 언급한 대로 안 참는 성격이어서 그런 거 성격 말씀 많이 하시는데 되게 사람 사이 연구소이기 때문에 성격으로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정치가 우리 국민한테 좀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두 대표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회담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는 저만 딴별에서 온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